내 딸한테 손대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게. 차가운 목소리가 어둠 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30년 형사 생활을 마치고 시골에서 조용히 살던 남자. 하지만 그의 딸이 조폭들에게 괴롭힘을 당하자 그는 다시 과거의 자신을 깨웠습니다. 경찰이 못 잡으면 내가 잡는다. 법이 지켜주지 못한다면 아버지가 직접 나서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은퇴 형사 김태준의 복수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아버지의 처절한 복수극입니다. 과연 그는 딸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대가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강원도 산자락 작은 마을. 인구 300명 남짓한 이 조용한 곳에서 오전 6시면 어김없이 텃밭을 가꾸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김태준 62. 키 175cm에 여전히 다부진 체격을 유지하고 있는 이 남자는 한때 서울 강남경찰서 강력계에서 30년을 보낸 베테랑 형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평범한 은퇴자일 뿐이었죠. 매일 아침 일어나 텃밭에 물을 주고 상추와 고추를 수확하고 저녁에는 동네 어르신들과 막걸리 한 잔 기울이는 게 전부였습니다. 태준이 형님, 오늘도 부지런하시네. 동네 슈퍼주인 박 씨가 지나가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허허, 늙으면 더 부지런해야지. 안 그러면 골병 든다니까. 태준은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화로움이 가득했습니다. 서울에서의 치열했던 시간들은 이제 먼 과거의 일처럼 느껴졌죠. 오후 2시 그는 항상 하던 대로 딸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딸의 밝은 목소리. 32살의 수진은 서울 강남에 있는 중견제약회사에서 마케팅팀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딸, 오늘도 바쁘지? 응, 좀 바쁘긴 한데 괜찮아. 아빠는? 오늘도 텃밭 일하셨어? 그럼 오늘 상추 한 바구니 땄다. 너 주말에 내려오면 싸줄게. 아빠, 저번에 준 것도 아직 다 못 먹었어요. 혼자 어떻게 다 먹어? 부녀의 다정한 대화가 10분쯤 이어졌습니다. 태준에게 딸과의 통화는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5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수지는 그의 유일한 가족이었으니까요. 그럼 아빠, 저 회의 들어가야 해서요. 주말에 꼭 내려갈게요. 그래, 조심히 다니고. 전화를 끊은 태준은 다시 텃밭으로 향했습니다. 따뜻한 가을 햇살이 그의 등을 비쳤습니다. 얼마나 평화로운 오후였던가요?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이 평화가 곧 산산조각 날 거라는 것을. 그로부터 일주일 후 새벽 3시 17분 태준은 휴대폰 진동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전화라니 심상치 않았죠. 여보세요? 아빠.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떨리고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수진아, 무슨 일이야? 왜 이 시간에? 아빠, 나 지금. 딸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그리고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30년 형사 생활을 하면서도 느껴보지 못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자신의 일이 아니라 사랑하는 딸의 일이었으니까요. 수진아, 진정하고 천천히 말해봐. 무슨 일이야? 몇 차례 깊은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선배, 민수 오빠 있잖아. 마케팅 1팀장. 응, 안다. 내가 말한 적 있지. 그 오빠가 어떤 사람들한테 돈을 빌렸나 봐. 근데 못 갚았나 봐. 그 사람들이 이제 나한테까지. 딸의 목소리가 다시 끊겼습니다. 뭐?
무슨 소리야 그게? 민수 오빠가 갑자기 잠적해버렸어. 3주 전부터.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오빠 주변 사람들한테 돈을 받으려고 하는 것 같아. 오빠랑 같은 팀에서 일했던 직원들한테 전부. 태준의 이마에 핏줄이 돋았습니다. 그래서 너한테 뭘 어떻게 했는데? 처음엔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 한 일주일 전부터. 이수진 씨 맞죠? 잠깐 이야기 좀 하시죠. 그러면서 나는 무서워서 그냥 택시 타고 도망쳤어. 경찰에 신고는 했어? 했어, 아빠. 바로 했어. 근데 딸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경찰이 뭐래? 증거가 없대. CCTV에는 그냥 대화하려고 한 것처럼 보인대. 협박이나 폭행을 당했으면 다시 연락하라고. 그리고 조심하라고만 하더라. 태주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자신도 30년간 형사로 일했지만 법의 한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손쓸 방법이 없죠. 그래서 지금은 어젯밤에 딸의 목소리가 또다시 떨렸습니다. 어젯밤에 누가 우리 집 문을 두드렸어. 계속 두드리는 거야. 이수진 씨 나와서 이야기 좀 합시다. 우리도 일하는 사람이에요. 이수진 씨 이렇게 나는 무서워서 방에 숨어서 경찰한테 전화했어. 근데 경찰이 왔을 때는 아무도 없었어. CCTV 확인해 봤는데 얼굴도 안 보이고 경찰은 또 증거가 없다고. 딸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나 진짜 무서워. 회사도 못 가겠어. 회사에 말했더니 그냥 그만두라고 해. 회사 이미지 안 좋아진다고. 아빠, 나 어떡해. 내가 뭘 잘못했어? 난 그 오빠한테 돈 빌려준 것도 아니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태준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침착하게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아, 들어봐. 지금 문은 잠갔지? 응. 이중으로 잠그고 현관 쪽 창문도 전부 잠가. 그리고 아무리 두드려도 절대 문 열지 마. 알았지? 응. 나 지금 당장 올라간다. 첫 차 타고 갈게. 그러니까 아침까지만 버텨. 알았지? 아빠, 미안해.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내 딸인데. 지금 집에만 있어. 절대 밖에 나가지 말고. 응. 아빠, 조심히 와. 전화를 끄는 태주는 바로 일어났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 43분. 그는 서둘러 옷을 입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오랜만에 느껴지는 감정이었습니다. 분노, 그리고 살이. 누군가 자신의 딸을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에 그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형사 김태준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 20분, 태준은 서울행 첫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이 시간 30분의 여정.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누구냐? 누가 감히 내 딸한테. 오전 8시 10분 서울역에 도착한 태준은 곧장 택시를 잡아타고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딸의 원룸으로 향했습니다. 수진아, 나왔어. 초인종을 누르자 곧바로 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은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밤새 울었던 게 분명했죠. 아빠. 딸은 태준의 품에 안기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태준은 딸의 등을 두드리며 다독였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아빠가 왔어. 방 안으로 들어간 태준은 주변을 살폈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창문은 전부 커튼이 쳐져 있었고 현관 앞에는 의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딸이 혹시 모를 침입에 대비한 흔적이었죠. 자, 앉아. 그리고 처음부터 차근차근 다시 설명해줘. 딸은 고개를 끄덕이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민수 오빠는 우리 회사 마케팅 1팀장이었어. 나보다 2살 위고 일도 잘하고 성격도 좋았어. 그런데 3주 전부터 갑자기 회사에 안 나오기 시작했어. 처음엔 아프다고 했는데 나중에는 연락도 안 되고 회사에서는 뭐래? 회사에서도 연락이 안 된대. 주소지 찾아갔는데 이사를 간 건지 집도 비어 있었대. 그래서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고 해고 절차 들어갔어. 그리고 일주일 뒤쯤부터 우리 팀 직원들한테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야.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퇴근할 때 말을 거는 거야. 김민수 씨 아시죠? 어디 있는지 아세요? 이렇게.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엔 다들 모른다고 했어. 진짜 모르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김민수 씨가 빌린 돈, 같이 일한 사람들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말하기 시작했어. 금액은 얼마나 되는데? 3억이래. 3억? 태준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3억이면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 친구가 무슨 일로 3억을 빌렸어? 모르겠어. 회사에서 월급도 꼬박꼬박 잘 받았는데 나중에 들으니까 주식이나 코인 같은 거 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너한테는 언제부터 접근한 거야? 일주일 전부터. 다른 팀원들이 다 겁먹고 회사를 그만두거나 이사를 가버렸어. 그래서 이제 나밖에 안 남은 거야. 딸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정말 아무 상관도 없어. 민수 오빠랑 개인적으로 친한 것도 아니고 그냥 같은 회사 선배였을 뿐이야. 근데 왜 나한테까지? 태주는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알았어. 그럼 그 사람들 얼굴은 봤어? 몇 명 봤어. 근데 다 다른 사람들이야. 처음엔 양복 입은 사람이 왔고 그 다음엔 후드티 입은 젊은 애들이 왔고 CCTV 화면은 여기 있어. 수지는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건물 복도 CCTV 화면이었습니다. 어젯밤 자정쯤 한 남자가 수진의 집 문 앞에서 계속 노크를 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마스크와 모자로 가려져 있었고 10분 정도 노크를 하다가 사라졌습니다. 경찰한테 이거 보여줬어? 응. 근데 얼굴도 안 보이고 폭행이나 협박하는 장면도 없으니까 단순 방문일 수도 있다고. 다시 오면 112 신고하라고만 했어. 태주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법의 한계였습니다.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경찰도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었죠. 회사는 그냥 퇴사하래. 개인적인 일에 회사가 휘말릴 수 없다고. 나한테 사표 내라고 압박하고 있어. 뭐? 태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회사가 직원을 보호해야 하는 거 아니야? 회사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회사 앞에서 계속 돌아다니면 이미지에 안 좋다잖아. 그리고 나 말고도 직원이 많으니까. 나 하나 때문에 다른 직원들이 위험해질 수는 없다는 거지. 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태주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딸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같은 회사에서 일했다는 이유만으로 조폭들의 타깃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경찰은 증거가 없다며 손을 놓고 회사는 퇴사를 종용하고 있었습니다. 알았어. 내가 해결할게. 아빠 어떡해? 일단 너는 며칠간 여기 있지 마. 내가 있는 시골집으로 내려가 있어. 근데 회사 같은 건 나중 일이야.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내 안전이야. 알았지?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태준이 말을 멈췄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나는 그 새끼들이 누군지 알아볼 거야. 그날 오후 태준은 수진을 KTX에 태워 시골집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혼자 강남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실례합니다. 형사계 있습니까? 어떤 용건이십니까? 제 딸이 협박을 당하고 있는데 신고를 했는데도 조치가 안 되고 있어서요. 당직 경찰관은 태준을 2층 형사과로 안내했습니다. 들어오십시오. 형사과 사무실에는 몇 명의 형사들이 각자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한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형사가 태준에게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제 딸이 조폭들한테 협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고를 해도 증거가 없다면서 별다른 조치를 안 해주시더라고요. 형사는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성함이 이수진입니다. 아, 네. 신고 내역 확인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장에 출동했을 때 가해자가 없었고 CCTV상으로도 단순 방문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서. 단순 방문이요? 한밤중에 남의 집 문을 10분씩이나 두드리는 게 단순 방문입니까? 태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버님, 진정하십시오.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법적으로 구속할 만한 증거가. 알아요. 나도 형사 출신이니까. 증거가 없으면 손 못 쓰는 거 알아요. 네. 형사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서울 강남서에서 30년 근무했습니다. 김태준. 5년 전에 은퇴했죠. 아, 혹시 김태준 선배님이십니까? 그제서야 형사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저 이준혁입니다. 선배님께서 계실 때 저도 강남서에서 근무했었습니다. 기억 안 나시겠지만. 준혁이? 아, 그때 그 신참? 네, 맞습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선배님. 그런데 따님이. 그래, 내 딸이야. 지금 상황이 심각해. 이대로 가다간 큰일 날 것 같아. 이준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태준은 지금까지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회사 선배가 3억을 빌리고 잠적한 일, 조폭들이 같은 팀 직원들을 타깃으로 삼은 일, 그리고 이제 수집만 남은 일까지. 이준혁은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김민수라는 사람 소재 파악은 됐습니까? 아니요, 저희도 찾고 있는데 완전히 잠적했습니다. 휴대폰도 꺼져 있고 주소지에도 없고. 그 돈 빌려준 조직은? 그게 명확하게 파악이 안 됩니다. 불법 사채업자인 것 같은데 정확한 조직 이름이나 두목이 누군지는. 태준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국 손 놓고 있겠다는 얘기네. 선배님, 그게 아니라. 알아. 너희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 알아.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태준은 일어섰습니다. 근데 나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내 딸이야. 선배님, 혹시 직접 뭘 하시려고. 걱정 마. 나도 형사 출신인데 불법적인 짓은 안 해. 그냥 내 딸 좀 지키려는 거야. 태준은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법이 지켜주지 못한다면 이제는 아버지가 나설 수밖에 없다고. 30년 형사 생활은 그저 흘러간 과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자신의 딸을 지키기 위한 무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태준은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30년간의 형사 생활 동안 만난 사람들의 연락처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동료 형사들, 검사들, 그리고 정보원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일하는 형사에게도 때로는 법 밖의 정보가 필요할 때가 있었습니다. 조폭, 건달, 뒷골목 사람들. 그들로부터 얻는 정보가 사건을 해결하는 열쇠가 되기도 했죠. 그는 한 번호를 찾았습니다. 뱀, 가명이었습니다. 강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정보 브로커였죠.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김태준이야. 형사님? 이제 은퇴했어.
근데 부탁 하나 할 게 있어. 말씀하십시오. 강남 쪽에서 3억짜리 사채 굴리는 조직 있어?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있긴 한데 왜 그걸 물으시는지. 그 조직이 내 딸한테 손댔어. 뭐라고요? 자세한 건 만나서 얘기하자. 내일 어디서 볼까? 네. 내일 오후 3시 압구정 그 카페에서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태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불빛 아래 어둠은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한 아버지가 복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3시 압구정 한 카페. 태주는 구석 자리에 앉아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기다렸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 40대 중반의 마른 체구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머리를 깔끔하게 뒤로 넘긴 남자는 주변을 둘러보다 태준을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형사님, 오랜만입니다. 앉아, 뱀. 뱀이라 불리는 남자의 본명은 이성우였습니다. 한때 조직폭력배였지만 15년 전 태준에게 잡혔던 인연이 있었죠. 하지만 태준은 그를 구속하는 대신 정보원으로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연은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커피 뭐 마실래? 아메리카노요. 태준이 커피를 주문하고 돌아오자 이성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따님이 무슨 일을 당하셨다고 하셨는데 태준은 지금까지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김민수의 실종, 3억짜리 빚, 그리고 같은 팀 직원들을 타깃으로 삼는 조직의 행태까지. 이성우는 심각한 표정으로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건 알고 있습니다. 뭐? 김민수라는 사람 3주 전에 강남 쪽에서 완전히 사라졌죠. 그 사람이 빌린 돈은 서진파라는 조직에서 나온 겁니다. 서진파? 네, 강남 일대에서 활동하는 중견 조폭 조직입니다. 두목은 서태진이라는 놈인데 원래 건설업 하다가 사채업으로 넘어왔습니다. 요즘은 주로 젊은 직장인들 타깃으로 고금리 대출 사업을 하고 있죠. 그 새끼 파일 있어? 네, 있습니다. 이성우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 몇 장을 보여줬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다부진 체격의 남자였습니다. 얼굴에는 오래된 칼자국이 있었고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서태진, 만 53세. 전과 7범입니다. 폭행, 공갈, 사기. 근데 요즘은 합법적인 대부업체를 차려놓고 그 뒤에 숨어서 일하고 있습니다. 조직 규모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행동대원만 한 20명 정도 되는 걸로 압니다. 그리고 밑에 실무자들이 더 있고요. 태주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놈이 내 딸한테 손댔다는 거지? 직접 손댄 건 아니고 밑에 애들을 시켜서. 형사님, 근데 이 조직 만만하게 볼 때가 아닙니다. 서태진이라는 놈이 되게 잔인해요. 3년 전에도 돈 못 갚은 사람 다리를 부러뜨린 적도 있고. 그래서 태준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차가운 분노만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경찰에 맡기시는 게 낫다는 겁니다. 형사님 혼자서는. 경찰은 증거가 없다고 손 놓고 있어. 내 딸이 실제로 다치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야. 하지만 뱀, 나한테 선택권이 없어. 내 딸이야. 내가 안 지키면 누가 지켜? 이성우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뭘 도와드릴까요? 서태진이 주로 어디서 활동해? 강남역 쪽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청담동 쪽 룸살롱에 자주 나타나고요. 주소 줄 수 있어? 네,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민수라는 놈, 혹시 어디 있는지 알아?
이성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저도 모릅니다. 아마 서태진 조직도 찾고 있을 겁니다. 3억을 날린 거니까요.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일단 이 정도면 충분해. 형사님 혹시 직접 찾아가시려는 건 아니시죠? 왜? 안 될 것 같아? 형사님, 그쪽은 진짜 위험합니다. 옛날처럼 주먹으로 해결하는 조직이 아니라 요즘은 칼이나 흉기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원도 많고. 걱정 마. 나도 계획이 있어. 태주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뱀, 하나만 더 부탁할게. 말씀하십시오. 내 딸 감시하는 놈들 얼굴 확인할 수 있어? 해보겠습니다. 어디서 목격되는지 장소만 알려주시면. 수진이 회사 앞이랑 집 앞이야. 역삼동. 알겠습니다. 확인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은 카페를 나섰습니다. 밖은 따뜻한 가을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형사님, 이성우가 태준을 불렀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진짜로. 태준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고마워. 근데 나는 이미 잃을 게 없어. 내 딸만 지킬 수 있으면 돼. 그날 밤 태준은 강남역 근처의 한 건물을 찾아갔습니다. 이성우가 보내준 주소였습니다. 5층짜리 낡은 건물의 3층, 서진금융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태준은 건물 맞은편 카페에 앉아 건물을 감시했습니다. 저녁 7시가 넘자 몇 명의 남자들이 건물에서 나왔습니다. 양복을 입은 남자, 트레이닝복을 입은 젊은 남자들. 이성우가 말한 서진파 조직원들이 분명했습니다. 태주는 휴대폰으로 그들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 조심스럽게 미행했습니다. 한 무리는 근처 술집으로 들어갔고 다른 무리는 승합차를 타고 어딘가로 떠났습니다. 태주는 택시를 잡아타고 승합차를 따라갔습니다. 기사님, 저 앞에 가는 승합차 놓치지 말고 따라가 주세요. 네, 무슨 급한 일이에요. 10,000원 더 드릴게요. 택시기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승합차를 따라갔습니다. 20분쯤 달렸을까 승합차는 역삼동의 한 주상복합 건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태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곳은 바로 딸 수진의 집 앞이었습니다. 승합차에서 3명의 남자가 내렸습니다. 후드티를 입은 젊은 남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경비실을 확인하더니 다시 승합차로 돌아갔습니다. 태주는 택시 안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이 새끼들이 수진이 시골로 내려간 걸 아직 모르는 모양이었습니다. 아마 계속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죠. 승합차는 다시 출발했습니다. 태주는 계속 따라갔습니다. 승합차는 청담동의 한 화려한 건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팰리스라는 간판이 붙은 고급 룸살롱이었습니다. 세 남자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태준도 택시에서 내려 건물을 지켜봤습니다. 여기가 서태진이 자주 온다는 곳이구나. 태준은 주변을 살폈습니다. CCTV 위치, 출입구, 비상구. 30년 형사 본능이 자동으로 작동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검은색 제네시스 한 대가 건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운전기사가 차에서 내려 뒷문을 열었고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50대 초반 다부진 체격, 얼굴에 칼자국. 이성우가 보여준 사진 속의 남자, 서태진이었습니다. 태주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저놈이 내 딸을 괴롭힌 장본인이구나. 서태진은 당당하게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치 자신의 세상인 양. 태주는 그 뒷모습을 똑똑히 눈에 담았습니다. 기다려라. 내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주마.
다음 날 아침 태주는 일찍 일어나 다시 역삼동으로 향했습니다. 딸의 회사 앞이었습니다. 오전 8시 30분쯤 회사 근처에 수상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는 커피를 마시며 회사 출입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멀찌감치 떨어진 곳에서 그 남자를 관찰했습니다. 9시가 되자 회사원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는 출근하는 여직원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수진을 찾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남자는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주는 조심스럽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오늘도 안 나왔습니다. 네, 며칠째. 알겠습니다. 계속 대기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남자는 한숨을 쉬며 다시 커피를 마셨습니다. 태주는 남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실례합니다. 남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네. 혹시 담배 있으세요? 제가 깜빡하고 안 챙겨와서. 아, 네. 잠시만요. 남자가 담배를 꺼내는 순간 태주는 재빠르게 남자의 팔을 비틀었습니다. 30년 체포 경험에서 나온 완벽한 동작이었습니다. 흑. 남자가 신음을 냈습니다. 조용히 해. 소리 지르면 팔 부러진다. 태주는 남자를 골목 안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벽에 밀어붙였습니다. 너 누구 시켜서 여기 있는 거야? 뭐 하시는 겁니까? 놔주세요. 이수진이라는 여자 찾고 있지? 누가 시켰어? 남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전 아무것도. 태주는 남자의 팔을 더 비틀었습니다. 아, 누가 시켰냐고. 다시 묻지 않는다. 서진파에서. 서태진? 네네. 서 사장님이. 왜 그 여자를 찾는 거야? 김민수라는 사람이 빌린 돈. 그 사람이 같은 회사 직원이라서 대신 갚으라고. 그 여자가 빌린 돈도 아닌데? 저도 그냥 시키는 대로. 태주는 남자의 휴대폰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최근 통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서 사장님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번호가 있었습니다. 이거 서태진 번호지? 네네. 태주는 번호를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했습니다. 알았어. 그리고 너한테 경고 하나 할게. 네네. 다시는 이수진이라는 여자 근처에도 오지 마. 알았어? 한 번만 더 봤다간. 태주는 남자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내가 너를 찾아갈 거야. 그땐 이렇게 곱게 넘어가지 않을 거고. 알겠습니다. 태주는 남자를 놓아줬습니다. 남자는 겁에 질린 얼굴로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태주는 휴대폰을 꺼내 이성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뱀 나야. 네, 형사님. 서태진 번호 알아냈어. 근데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 번호요? 일단 통화 패턴이나 위치 추적은 어렵고요. 차라리 직접 전화를 거시는 게. 직접? 네, 서태진이랑 직접 만나서 협상을 하는 겁니다. 협상? 형사님 따님은 김민수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걸 증명하시고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고 경고하는 거죠.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태주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알았어. 그렇게 하지. 형사님, 근데 혼자 가시면 위험합니다. 그쪽은 조직이고. 걱정 마. 나도 준비할 게 있어. 전화를 끊은 태주는 다시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몇 개의 번호에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태주는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를 찾아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60대 초반의 남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태준이? 최형님, 최동수, 태준과 함께 30년을 근무했던 선배 형사였습니다. 2년 전에 은퇴했죠.
어쩐 일이야? 들어와. 태주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최동수는 커피를 내오며 물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일이야? 형님, 도움이 필요해요. 태주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최동수는 심각한 표정으로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뭘 부탁하려고? 서태진이라는 놈이랑 만날 건데 혹시 형님이 아는 검사님이나 경찰 간부 중에 그 조직 조사할 만한 분 없을까요? 서진파? 잠깐만. 최동수는 휴대폰을 꺼내 몇 번의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10분 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남서 진흥팀에 내 후배가 있어. 그 친구한테 얘기해봤는데 서진파 이미 마크하고 있었대. 증거가 부족해서 못 잡고 있었는데 내가 정보 좀 주면 도움이 될 거래. 정말요? 그래.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에 내가 아는 검사도 있어. 그쪽에도 연락해 둘게. 태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뭘? 내 딸 일인데. 나도 딸 있잖아. 충분히 이해해. 최동수는 태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근데 태준아, 직접 그 조직이랑 부딪히려는 건 아니지? 아니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태준은 이미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서태진을 직접 만나서 확실하게 경고를 해야겠다고. 다음날 저녁 태준은 서태진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거친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서태진 씨죠? 누구시죠? 이수진의 아버지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일로 전화하셨죠? 만나서 얘기합시다. 딱 한 번만. 내가 왜 당신을 만나야 하는데요? 태주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안 만나면 제가 직접 찾아갈 겁니다. 서 씨 사무실로. 그리고 경찰도 데리고 갈 거고요. 전 전직 형사입니다. 증거 만드는 건 자신 있어요. 협박이십니까? 협상입니다. 만나서 이야기합시다. 오늘 밤 10시 한강 반포대교 밑. 혼자 오십시오. 내가 왜? 안 오시면 내일 아침 서진금융에 경찰이 들이닥칠 겁니다. 불법 사채업 혐의로요. 생각해 보십시오. 태주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9시 50분 태주는 한강 반포대교 밑 자전거 도로에 서 있었습니다. 한강의 야경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10시 정각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멈춰섰습니다. 차에서 서태진이 내렸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왔군요. 서태진이 태준에게 다가왔습니다. 태준은 냉정하게 그를 바라봤습니다. 앉으시죠.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서태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전직 형사라고 하셨죠? 30년 근무했습니다. 강남서에서. 그래서 경찰 데리고 오겠다고 협박하신 겁니까? 협박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서진금융 불법 사채업으로 고금리 받고 있죠? 증거 충분히 있습니다. 서태진은 피식 웃었습니다. 우리는 합법적인 대부업체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등록도 되어 있고요. 겉으로는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연 40% 넘는 이자를 받고 못 갚으면 협박하고 폭행하고. 증거가 있습니까? 만들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노려봤습니다.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태준이 먼저 말했습니다. 서 씨, 내 딸은 김민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같은 회사에서 일했을 뿐이에요.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준 것도 아니고 보증을 선 것도 아닙니다. 그건 저도 압니다. 그런데 왜 내 딸을 괴롭힙니까? 서태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김민수라는 놈이 3억을 빌려가고 잠적했습니다. 우리도 사업하는 사람입니다. 그 돈을 회수해야 하는데 김민수는 온데간데 없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물어보는 게 아니라 협박하고 있잖습니까? 한밤중에 집문 두드리고 회사 앞에서 미행하고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좀 과했나 보네요. 과했다고요? 태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 딸이 밤마다 겁에 질려서 잠도 못 자고 있습니다. 회사도 그만두게 생겼고 이게 과한 정도입니까? 서태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잘못 지시한 겁니다. 뜻밖의 사과였습니다. 태주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럼 이제 내 딸한테 손 떼시겠습니까?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김민수의 행방을 알려주십시오. 당신은 전직 형사 아닙니까? 사람 찾는 건 전문이시지 않습니까? 태주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제가 왜 당신 일을 해줘야 합니까? 안 그러면 따님한테서 손을 뗄 수 없습니다. 그럼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태주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서태진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기다리십시오. 뭡니까? 알겠습니다. 따님한테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겠습니다. 약속할 수 있습니까? 제 이름을 걸고 약속하겠습니다. 태주는 서태진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진심인지 거짓인지 판단하려는 듯 했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만약 다시 한 번이라도 내 딸 근처에 나타나면 그럼 그땐 제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전 30년간 범죄자들을 잡아왔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 수백 명 잡아봤어요. 증거 만드는 것도 함정 파는 것도 조직 와해시키는 것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서태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협박이십니까? 경고입니다. 내 딸한테 손대지 마십시오. 그게 당신한테도 좋은 겁니다. 서태진은 한참을 태준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약속하죠. 좋습니다. 태준이 일어섰습니다. 서태진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뭡니까? 만약 제가 약속을 어기면 정말로 절 잡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태준은 서태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둘 사이에 차가운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서태진은 천천히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니, 됐습니다. 약속은 지키겠습니다. 서태진은 차로 돌아갔습니다. 차가 사라지는 걸 지켜본 태준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 고비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태준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을, 서태진 같은 인간은 쉽게 물러서지 않는다는 것을. 태준은 휴대폰을 꺼내 이성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뱀 나야. 네, 형사님. 서태진이랑 만나고 왔어. 일단 내 딸한테는 손 떼기로 약속했어. 정말요? 다행이네요. 근데 믿을 수가 없어. 계속 감시해 줄 수 있어? 네, 물론입니다. 서진파 움직임 계속 체크하겠습니다. 고마워. 전화를 끊은 태준은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물은 여전히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준의 마음은 전혀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뭔가 불안했습니다. 서태진이 너무 쉽게 물러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불안은 정확했습니다. 사흘 후 태준은 시골집으로 돌아와 수진과 함께 지내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는 이성우가 계속 서진파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었고 아직까지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아빠, 이제 괜찮은 거야? 수진이 불안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그 사람들한테 확실히 경고했으니까. 근데 정말 믿어도 돼? 태준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빠가 지켜줄게. 걱정 마. 그날 밤 11시
태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성우였습니다. 형사님, 목소리가 급박했습니다. 왜 그래? 큰일 났습니다. 서진파 애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뭐? 아까 서태진이 부하들 소집했습니다. 한 10명 정도. 그리고 지금 차 2대 타고 어딘가로 향하고 있어요. 어디로? 확인 중인데. 잠깐만요. GPS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 이성호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사님, 강원도로 향하고 있습니다. 태준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뭐라고? 지금 고속도로 타고 강원도 방향으로. 혹시 형사님 지금 계신 곳이? 젠장. 태준은 욕을 내뱉었습니다. 서태진, 그 새끼가 약속을 어긴 겁니다. 아니, 처음부터 속일 생각이었던 거죠. 태준이 어디 있는지 알아내려고 시간을 번 겁니다. 수진아. 태준은 딸을 깨웠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야? 지금 당장 짐 싸. 여기서 나가야 해. 네. 왜? 빨리. 태준의 다급한 목소리에 수진은 황급히 옷을 입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아빠,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그놈들이 여기로 오고 있어. 빨리 나가자. 두 사람은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태준은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 일단 이 동네를 벗어나야 해. 차가 출발한 지 5분쯤 지났을까 멀리서 헤드라이트 불빛이 보였습니다. 2대의 승합차가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엎드려. 태준은 수진을 차 밑으로 숙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엑셀을 밟았습니다. 하지만 좁은 시골길에서 승합차를 따돌리기는 어려웠습니다. 곧 승합차들이 태준의 차를 앞뒤로 막았습니다. 차들이 멈춰섰습니다. 승합차 문이 열리고 여러 명의 남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모두 손에 강목이나 쇠파이프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서태진이 서 있었습니다. 태준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차 안에 있어. 수진에게 말하고 천천히 서태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약속을 어기셨군요. 서태진이 비웃었습니다. 약속? 당신이 날 협박했잖아요. 경찰 운운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찾아온 겁니까? 김민수 그 새끼 3억을 날렸어요. 3억? 내가 그냥 넘어갈 것 같아요? 그 돈 못 받으면 내 사업이 망해요. 그게 내 딸이랑 무슨 상관입니까? 상관 있어요. 같은 회사 직원이면 다 책임져야죠. 그게 의리 아닙니까? 미쳤군요. 태준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래서 뭘 어쩌시겠다는 겁니까? 날 죽일 건가요? 죽이지는 않을 겁니다. 대신 서태진이 손짓을 하자 부하 하나가 나섰습니다. 당신 딸을 데리고 갈 겁니다. 김민수가 나타날 때까지. 뭐라고? 인질이죠. 김민수 그 새끼가 딸 걱정돼서라도 나타날 겁니다. 태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감히 내 딸을. 태준은 서태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부하들이 태준을 막아섰습니다. 쇠파이프가 태준의 등을 내리쳤습니다. 으윽. 태준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일어나 반격했습니다. 30년 형사 경험이 발휘되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놈의 팔을 잡아 비틀고 무릎으로 배를 가격했습니다. 크! 한 명이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숫자가 너무 많았습니다. 여러 명이 동시에 달려들어 태준을 제압했습니다. 아빠! 수진이 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안 돼. 차에 있어. 태준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서태진의 부하 하나가 수진을 붙잡았습니다. 나요. 나달라고. 수진이 발버둥쳤지만 남자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수진아. 태준이 몸부림쳤지만
여러 명이 그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서태진이 태준 앞에 섰습니다. 당신이 경찰을 들먹이며 날 협박했을 때 이미 예상했어야죠. 나는 조폭입니다. 조폭은 이렇게 일을 처리하는 겁니다. 이 새끼야. 태준이 욕을 퍼부었지만 서태진은 웃기만 했습니다. 따님은 우리가 데리고 갑니다. 걱정 마세요. 다치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김민수만 찾아내면 돌려보내줄 테니까요. 당장 내 딸 놔. 안 됩니다. 서태진은 부하들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하들이 수진을 승합차에 태웠습니다. 아빠, 아빠. 수진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승합차 문이 닫혔고 차는 출발했습니다. 수진아. 태준이 비명을 질렀지만 부하들이 그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서태진이 태준의 턱을 잡았습니다.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일주일 안에 김민수를 찾아내세요. 그럼 따님을 돌려드리죠. 이 개자식아. 태준이 침을 뱉었습니다. 서태진은 손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욕하지 마세요. 이건 다 당신이 자초한 겁니다. 가만히 따님만 내놨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서태진은 부하들에게 눈짓했습니다. 쇠파이프가 태준의 옆구리를 가격했습니다. 으악! 태준이 고통에 신음했습니다. 한 대, 두 대, 세 대. 무자비한 폭행이 이어졌습니다. 일주일입니다. 기억하세요. 서태진은 승합차에 올라탔고 차들은 사라졌습니다. 태준은 피를 흘리며 땅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온몸이 부서지는 듯한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육체적 고통보다 더 큰 건 딸을 빼앗겼다는 절망감이었습니다. 수진아. 태준은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여보세요. 제 딸이 납치당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태준은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갈비뼈 2대가 금이 갔고 온몸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이준혁 형사였습니다. 선배님. 이준혁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따님은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찾아야 해. 반드시 찾아야 한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진파 사무실도 급습했고 서태진도 수배령 내렸습니다. 그걸로는 안 돼. 그 새끼들은 이미 숨었을 거야. 태준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선배님, 병원에서 치료부터 받으십시오. 저희가 안 돼. 내가 직접 찾아야 해. 태준은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온몸의 고통에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선배님. 이준혁이 태준을 붙잡았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몸도 제대로 못 가누시면서 어떻게. 내 딸이야. 내가 안 찾으면 누가 찾아.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 형사 생활을 하면서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었습니다. 내가 지켜주겠다고 했는데 내가 너무 자만했어. 내가 너무. 선배님, 내 딸은 아무 죄도 없어. 그냥 회사 다니고 성실하게 살았을 뿐이야. 근데 태준은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이준혁은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선배님, 저희가 반드시 찾아내겠습니다. 제 목숨 걸고 찾아내겠습니다. 그때 태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태준은 서둘러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빠. 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떨리고 겁에 질린 목소리였습니다. 수진아, 너 괜찮아? 어디야? 아빠, 나 무서워. 괜찮아. 아빠가 반드시 구해줄게.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어? 모르겠어. 창문도 없는 방이야. 아빠, 빨리. 전화가 끊겼습니다.
태주는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이미 꺼져 있었습니다. 추적할 수 있어? 이준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통화 시간이 너무 짧았습니다. 최소 30초는 되어야 위치 추적이 가능한데 태주는 주먹으로 침대를 내리쳤습니다. 젠장.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이성우가 들어왔습니다. 형사님, 뱀, 제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성우의 얼굴에는 죄책감이 가득했습니다.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너무 안일했어. 형사님, 제가 서진파 쪽 정보 좀 더 캤습니다. 뭘 알아냈어? 서태진이 가끔 쓰는 은신처가 몇 군데 있습니다. 경기도 이천에 있는 폐공장, 인천 앞바다의 작은 섬, 그리고 이성우는 휴대폰을 꺼내 지도를 보여줬습니다. 여기 강원도 산속에 있는 폐펜션입니다. 10년 전에 문 닫은 곳인데 서태진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태준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강원도. 네, 어젯밤에 형사님을 습격한 게 강원도였으니까 아마 그 근처에. 그곳 주소 줘. 네. 이성우가 주소를 건네자 태준은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선배님, 어디 가시려고? 거기 가볼 거야. 안 됩니다. 몸도 성한 게 없으신데 혼자 가시면. 혼자 가는 게 아니야. 태준은 이준혁을 바라봤습니다. 준혁아, 나랑 같이 갈 수 있어? 선배님, 경찰로서가 아니야. 그냥 내 딸 아버지로서 부탁하는 거야. 이준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날 오후 태준과 이준혁 그리고 이성우는 강원도 산속으로 향했습니다. 폐펜션은 깊은 산속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차를 세우고 세 사람은 조심스럽게 펜션에 접근했습니다. 주변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펜션 앞에는 승합차 2대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여기가 맞습니다. 이성우가 속삭였습니다. 알았어. 준혁아, 너는 경찰 지원 요청해. 네. 이준혁이 무전기를 꺼내려는 순간 태준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걸릴 거야. 그 사이에 혹시라도 수진이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선배님, 그래도 혼자서는. 혼자가 아니야. 너랑 뱀이 있잖아. 태준은 허리춤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호신용 스프레이와 테이저건이었습니다. 이걸로 충분해. 선배님, 준혁아, 너도 딸 있잖아. 만약 내 딸이 저 안에 있다면 넌 어떻게 하겠어? 이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딸, 지금 얼마나 무서울까? 하루하루가 지옥일 거야. 나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태준의 눈빛에는 결연함이 가득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같이 가겠습니다. 세 사람은 펜션으로 다가갔습니다. 1층에는 2명의 남자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태준은 조심스럽게 뒤쪽으로 돌아갔습니다. 뒷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는 어두웠습니다. 방문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태준은 한 방씩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방, 빈 방. 두 번째 방, 빈 방. 세 번째 방. 문을 열자 수진이 의자에 묶여 있었습니다. 수진아. 태준은 달려가 딸을 풀어줬습니다. 아빠. 수진이 태준의 품에 안기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이제 괜찮아.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태진의 부하 하나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 있었네. 남자가 강목을 들고 달려들었습니다. 태준은 재빠르게 테이저건을 꺼내 남자를 쏘았습니다. 남자가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졌습니다. 빨리 나가자. 태준은 수진의 손을 잡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여러 명의 남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이준혁? 이준혁이 나타나 한 명을 제압했습니다. 이성호도 스프레이를 뿌려 한 명을 무력화시켰습니다. 하지만 숫자가 너무 많았습니다. 곧 태준 일행은 펜션 1층 홀로 몰렸습니다. 그리고 계단 위에서 서태진이 나타났습니다. 김태준, 끝까지 방해를 하는군. 서태진의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습니다. 총? 이준혁이 경악했습니다. 놀랐어요? 조폭도 무기가 필요하죠. 서태진이 총구를 태준에게 겨눴습니다. 이제 끝입니다. 당신도, 당신 딸도. 안 돼. 수진이 아버지 앞을 막아섰습니다. 비켜, 수진아. 싫어. 아빠를 또 다치게 할 순 없어. 수진아. 그 순간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이었습니다. 서태진, 무기를 버리고 투항하십시오. 확성기에서 경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준혁이 몰래 신고를 해둔 것이었습니다. 서태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젠장, 젠장. 서태진은 총구를 태준에게 겨눈 채 소리쳤습니다. 다 당신 때문이야. 그냥 얌전히 있을 것이지. 서태진. 태준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끝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도 없어요. 총 내려놓으십시오. 닥쳐. 서태진의 손가락이 방아쇠를 당기려는 순간 태준은 재빨리 옆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동시에 테이저건을 쏘았습니다. 탁! 서태진이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졌습니다. 손에서 총이 떨어졌습니다. 곧바로 경찰들이 펜션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서태진과 부하들은 모두 체포되었습니다. 선배님, 괜찮으십니까? 경찰들이 태준에게 달려왔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태준은 딸을 꼭 안았습니다. 수진아, 이제 괜찮아. 다 끝났어. 수진은 아버지의 품에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공포, 안도, 그리고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